시민사회협력과장 이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취임 이전부터 구상하셨던 모교대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모교대화 자리입니다. 지난번 사회 각 분야 석학들과의 1차 간담회에 이어 최고의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코로나19 이후 전망과 우리 사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발제와 질의응답, 2부에서는 참석자 간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1부는 총리실 페이스북, KTV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 TV 등을 통해 생중계되오니 의견이나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발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양상에 대해 빅데이터 전문가인 다임소프트 송기령 부사장께서 애프터샥,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발제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발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제에 앞서 정세균 총리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위한 모교대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교대화는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하고 미리 대비하면 위기를 넘어 더 커진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지난번 제1차 모교대화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중심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심 이동된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질지 불확실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응전하는 우리의 자세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도전이 그것입니다. 노동자, 기업인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양보와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의 전환과 과감한 도전을 통해 과거의 통념과 관습과 결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재택근무, 언택트 문화, 비대면 접촉 등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은 개인과 기업 모두 기존의 방식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이들의 발랄한 상상력, 거침없는 도전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10분 발휘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전환, 스마트 교육 등 새로운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기반 마련에 국가적인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이 위기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각계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와주셨는데 가감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호랑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우석훈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함께해 주십니다. 성경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 함께해 주십니다. 차영한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원준 카이스트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장 함께해 주십니다. 정지범 유니스트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박명림 연세대 일반대학원 지역학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함께해 주십니다. 홍윤철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원주 여시재 국제자문위원장 함께해 주십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남국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송기령 다음소프트 부사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영석 카이스트 문슬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함께해 주십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함께해 주십니다. 예,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발제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는 애프터샥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전문가인 송기련 다운소프트 부사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라는 말 자체의 무게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안녕함에 대한 부분들을 걱정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연구조직 내에 생활변화 관측소라는 관측소를 만들고 삶의 변화를 계속 바라보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4개월간의 변화는 지난 10몇 년간의 변화와 비교할 수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보여드리고 그 변화를 기반으로 어떤 형태의 흐름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난을 겪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해결책에 대한 부분들을 모색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리트로스펙티브 하기 때문에 그러한데 우리는 메르스를 겪으면서 이런 형태의 그런 질병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체의 그래프를 보면 전혀 천양지차입니다. 메르스는 8주 만에 끝났고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흐름에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인데 이미 3개월,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현생 인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의 생활을 좀 더 깊게 바라보고 싶어서 데이터를 좀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17,000개 정도의 저희가 키워드를 늘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키워드 중에서 최근 4개월 동안에 가장 많이 바뀐 것들을 뽑았더니 한 1,2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 높은 것들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키워드들이 새로이 올라간 것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마스크 같은 내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직배송하고 있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의 이름도 올라오고요. 뿐만 아니라 추천인의 정보처럼 불안한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보면 이것들이 이제 올라간 정보들이죠. 첫 번째가 마스크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확진자의 정보를 알고 싶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세 번째가 집이 나옵니다. 근데 집이라는 장소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3월 말까지 변했던 자료들입니다. 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 있고 뭐 우리나라의 도시 이름도 나오고요.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오죠. 분류해보면 첫 번째가 우리의 몸의 이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으로 만지면 이제 바이러스가 옮을 수 있고 코나 얼굴을 만지면 안 된다는 그런 아주 기초적인 감염병의 상식을 전 국민이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고요. 마스크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시간은 하루 종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지금 아이들이 아직 학교에 그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받는 것들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것들이 보이는 게 나오고요. 공간 같은 경우에도 바깥쪽에 대한 부분보다 집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면 이걸 읽어본다면 1번은 시간이 확장되고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과 지내야 된다. 두 번째는 공간이 축소가 됩니다.
널리 알리고 돌아다니던 상태에서 자본 공간으로 이제 집약되는 게 보이고, 세 번째는 관계가 축소가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다가 소수의 사람들과 연결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냐 보시면, 지금 다른 나라들 데이터를 통해서도 보여지는 것이 가정폭력이나 혹은 이혼 같은 정보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가정폭력의 정보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집약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변화를 한두 곳이 아닌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뭐 먹고 싶다에 대한 정보보다 무섭다가 더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식욕을 잃을 정도로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공포에 대한 부분들도 본인의 감염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감염시키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형태의 그런 사회적 연대에 대한 부분까지도 현재 공포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전까지 이런 형태의 질병을 얻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부지하다는 것, 우리가 불가지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 현재 공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측과 억측이 나오고 인포데믹이라는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고 모색해본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4월이 돌아오면서 평범함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돌아오고 두려움이 좀 무뎌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확진자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이 숫자가 좀 더 줄어드는 형태, 지금까지는 보이다 보니까 이제 좀 좋아진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보여지면서 경계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 어떤 형태의 그런 위기가 온 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멘털 스테이터스가 변화한 데에 대한 어떤 추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페이스가 남았다는 거죠. 환별기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아직은 우리가 기뻐하거나 안심하기는 이른 부분이 아닐까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가야 될 멀고 먼 길에서 어떤 형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역전한 일상이라는 게 나오죠. 한국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뭐 리추얼, 굉장히 중요한 나의 삶에서의 훌륭한 어떤 쉼표 같은 것을 인식하셔가지고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셨었는데, 지금 여행을 일상과 비교했을 때 역전된 것이 보이고요. 똑같이 데이트가 산책에 역전됐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행동에 대해서 더 많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보이죠. 갇혀있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여러 가지 놀이 같은 것들이 뜹니다. 보시면 혼자서 이렇게 글라스를 가지고 치열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만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건물 밖에서 이렇게 공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국수로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씨를 뽑아가지고 만트라를 만드는 것처럼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들이 보여내는 것이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달고나 커피라고 몇백 번 지어야지만 만들어지는 커피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밈처럼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갇혀있는 시간 동안에 좀 흥미롭게 재미있는 것들을 이제 모색해 본 겁니다. 흥미로운 건 2주 후에 전 세계에 떴습니다. 그래서 DALGONA라고 마치 한국말을 이렇게 음차한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달고나라는 표현 자체가 전 세계에 떠오른 걸 보면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먼저 겪은 나라들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노하우들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KBO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감염의 우려 때문에 무관중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안 되기 때문에 ESPN이 한국의 KBO를 수입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이제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표준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공유됩니다. 이유가 여기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실제의 미국의 시간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새벽에 벌어지는 경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거죠. 흥미로운 거는 이미 K-팝 때문에 한국의 컨텐츠를 보던 젊은 친구들이 이제 아버지나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의 베이스볼 때문에 늦게 동안 보시는 걸 보면서 아이고 KST를 우리만 뭐라고 그러더니 실제로 그분들도 보시는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밈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컨텐츠가 지금은 굉장히 유력하게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즐거움 약간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단 말이죠. 보시면 지금 이런 것처럼 들어갈 때 체온을 측정하거나 아니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못 들어가거나 혹은 카트를 끌 때 비닐장갑을 끼거나 기존에 안 하던 습관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삶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바뀌는 것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크게 바뀌었던 것은 온라인 업무,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
온라인 강의 같이 우리가 하던 일들의 대안적 행위였던 온라인이 주력의 어떤 방법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두 가지라고 보시겠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우리가 생산을 하거나 혹은 소비를 하거나 혹은 생산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저희 모든 형태의 산업적인 혹은 생활의 부분에 온라인이라는 분야가 새로운 대안을 넘어서 주력으로 떠오른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모든 것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안적 의미가 주력으로 온다면 그 주력으로 올 때의 충격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수년시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의 소프트 랜딩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소자본 투자처럼 이게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의 단어였다면 지금은 재택근무라는 것이 굉장히 메인스트림한 형태의 삶의 방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조직적 시스템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와의 경쟁력의 격차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주요한 곳에 있는 사무실의 위치가 부동산의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된 부분에 어떻게 삶의 혹은 자본적인 형태의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퇴근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지가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이렇게 업장이 집안에 있었고 혹은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었는데 산업사회가 되면서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이후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도시화가 진행되는 바람에 환경이 나빠지면서 이 교외로 커뮤니티하던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법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의 현재의 도시의 구조나 혹은 거기에 따르는 규칙이라든지 자원의 분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똑같은 것이 굉장히 이번에 대안으로서 작용했죠. 지금 전 세계에서 락다운뿐만 아니라 이 디스트리뷰션 프로블럼 때문에 사재기가 일어났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배송을 보장해 주던 시스템 자체가 심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서의 유통의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했던 물류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프라에 대한 이해, 거기를 떠나서 사용자들의 이해까지도 포함시켜서 이렇게 이중화된 백업을 가짐으로써 안정적인 그런 위기에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변화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집밥은 온라인 슈퍼였고 혼밥은 배달 어플처럼 이미 쓰던 곳에 이렇게 새로운 위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버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회를 우성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봤을 때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2013년도에 혼밥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었고 그때부터 사회가 아토믹하게 바뀌어지고 있었는데 2018년도가 되는 순간 혼 something, 혼자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거나 공연하는 것이 이미 39개까지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고 작아지는 사회 구성에 코로나라는 형태의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형태의 촉매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먼저 봐야 될 것은 코로나 사건이 아니라 사회 트렌드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기울기를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이런 형태의 회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전 국민이 실제로 일을 해봄으로써 테스트를 해본 것이죠. 그래서 줌이라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여러 가지의 온라인 회의 회사들, 협업 회사들이 이제 큰 수혜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만들었던 이 리서치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만든 겁니다. 저희 연구원이나 객원 연구원들과 각자의 집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문서를 만드는 일들을 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업무이라는 방식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함께 거기에 따르는 적응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온라인 강의 때 일어났던 해프닝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모 대학에서는 하루에 2,000건이 넘는 항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기 따른 리소스들이 이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올라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자료를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캠으로 비춰졌는데 칠판에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손을 들죠?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늘 하던 습관을 했지만 자원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미스매치가 많은 형태의 어려움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지금 실제로 온라인 수업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생님들은 지금 매일같이 공개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밀도에 맞춘 형태의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준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테스트는 원격 의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제한적인 형태의 그런 특별한 어떤 법률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유지되거나 혹은 허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원격 의료를 통해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유가 만나는 순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형태의 원격 의료라는 어떤 한 트라이얼들이 실제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되거나 합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던 많은 일들이 이제는 이렇게 테스트해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쇼핑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잘 못하시는 경우에 자녀분들이 대리 쇼핑해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하는 경우에 일단 감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규칙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이용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똑같이 예술인 경우에도 지금 아시는 동물의 숲 같은 그런 아주 킬러 애플리케이션들에 이렇게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가 아예 런웨이 대신에 자기 작품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작품을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준다거나 이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프라인 하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가상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의 모든 파티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테스트해보고 있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마인크래프트로 열었었죠. 마인크래프트를 아십니까?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플랫폼인데요. 이게 맵을 만들고 실제로 내가 아바타가 되어서 움직이는 그런 툴들이거든요. 거기에 청와대를 똑같이 복각해서 만들어 놓고 청와대에 어린이들이 오지 못하는 날이니 어린이날인데도 불구하고 가상으로 즐기는 것들을 테스트해 본 겁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라이얼을 하게 된 것도 역시 코로나가 만들어진 형태의 컨시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지금까지는 앞에 있는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가 새로운 기술을 써보고 그 다음에 수용성이 많은 분들은 써보시지만 이 대중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에 멈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들이 실제로 상용화될 때까지 많은 허들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매스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 온라인에 대한 업무까지도 지금까지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분들까지도 사용해 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합의할 수 있게 되는 형태의 경험이 합쳐지면서 사회 변화가 가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관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는 일종의 촉매 역할을 할 겁니다. 변화는 오게 돼 있는데 변화의 저항성을 촉매가 낮춰줌으로써 그 변화의 방향으로서의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그를 통한 사회 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저희의 관찰의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두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수록 더 어려운 분들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생계에 대한 공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검색에 대한 게 엄청 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주에 350만 이상, 두째 주에 1100만 이상, 그 다음 주에 2000만까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실업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때 생겼던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비가 어떻게 사회의 구조를 흔들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전판이 더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위험에 외주를 한다거나 혹은 재난을 계층화시키는 케이스들이 지금 속속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판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준비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이유는 자막이 없거나 혹은 수화가 안 되니까요. 똑같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좋은 제품이 나왔지만 결국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웍스루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장 큰 이슈는 디지털 디바이드 이슈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KTX나 SRT표 같은 경우에도 앱이 있으면 순식간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창구까지 가야 되거든요. 가서 이렇게 줄을 서시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렵거나 혹은 디지털에 대한 논리가 좀 부족하시거나 혹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불편함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사재기를 다 해버린다면 오프라인으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노출된 형태의 감염에서 더 구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라는 게 지금까지 있으면 좋은 거였다면 이제는 반드시 필요한 형태의 에센셜한 걸로 갈 텐데 그때 그 음영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도와주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보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화두로 올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관찰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지금 전 세계 그런 산업들이 다 전부 다 연결되면서 우리 부품이 상대편에 쓰이고 있고
우리의 노동력이 전체 제품을 만드는데 일부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어려움이라는 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된단 말이죠.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생산될 수도 있고 이랬을 때 이런 연결성을 어떻게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슬로우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락다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제 행위가 멈춥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은 소비가 안 되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그 다음 기회에 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리세션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이미 마샬 맥루아는 1960년대에 글로벌 빌리지라는 말을 주창했는데 실제로 경제적으로 디지털이 이미 연결된 사회에서 뒤로 못 간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그런 형태의 새로운 방책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현명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이 오면 그 다음에 구조가 바뀝니다. 우리는 97년도에 그 실제로 많은 산업의 어떤 유연성 내지는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고용에 대한 어떤 불안정함을 만들게 되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했던 구로 콜센터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우리는 콜센터를 외주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슨 충격이 오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 구조가 바뀌는 것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2008년도 이후에는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에는 자본과 노동에 대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갈등을 촉발했단 말이죠. 똑같이 이번에도 무언가 올 겁니다. 근데 그게 지역적이 아니라 글로벌이 올 것이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됐을 때 어떤 형태의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수혜주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가 안정화됐던 것도 결국 어프로치의 문제였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국난 극복이 취미 민족. 여러 가지 걸 같이 모아서 힘들게 해나간다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런 걸 봐야겠죠. 이번에 나왔던 건 인디비주얼 프리덤과 전염병과 어떤 형태의 기란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 다니면 옮을 수 있고 그렇다면 힘들어지니까 인디비주얼 프리덤을 좀 제한하면 나아지지 않겠냐, 이게 락다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토탈 락다운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매니저블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겁니다. 데이터예요. 매일같이 쌓고 있습니다. 누적 검사 수, 검사 완료 수, 확진율, 이런 데이터들을 everyday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그걸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위변조될 수도 없고 공유되므로 사람들이 그 데이터로부터 현재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흘러가는 과정 자체를 전부 다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형태의 정보들을 비주얼라이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황을 파악하고 전부 다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알아서 피하게 한 겁니다. 확진자의 동선을 밝히고 실제로 감염의 지표와 번지는 상황 자체를 알므로써 각자의 인텔리전스가 자신의 동선이라든지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을 만든 겁니다. 근데 기존의 많은 그런 국가의 시스템은 이런 식이죠. 법률로 제어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강제함으로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 한국은 거꾸로 다니게 하며 각자에게 정보를 오픈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의 시스템과 조직에서 데이터로 이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어떻게 공유하고 함께 그 데이터에 이용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국가의 안위나 지역 사회에 대한 모든 형태의 합의에 대한 효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힘이 커진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레슨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는 거죠. 확진자의 성함과 아니면 성별 혹은 위치, 그의 동선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시간에 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분이 성별이 몇 살이고 성별이 뭐 남성이 여성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의 보건복지와 무관한 부분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거가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권고함으로써 이제 정보에 대한 제한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클리어는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거나 혹은 향후에 공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한국 국가는 공공정보를 개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쌓인 정보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텔리전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코로나의 맵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제 바깥쪽에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을 깔고 정보를 공유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새로운 인텔리전스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의 가공이나 혹은 그 효용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어떤 어프로치를 이번에 보여준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공선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논의할 바가 된 것 같습니다. 하라리가 이번에 했던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인디비주얼도 거버먼트를 모니터를 하고
거버먼트도 인디비주얼에 대한 정보를 억세스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유가 군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시민사회나 전체의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부분들의 통제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제 개인적인 형태의 어떤 자유에 대한 인권에 대한 부분과 전체 공공선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는 이번에 가치관의 액상화입니다. 액상화는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그 지반이 흔들려서 밑에 있는 지반이 이제는 막 유동화됐기 때문에 건물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똑같이 충격이 오면 내 생각이 바뀝니다. 근데 보시면 이번에 원격 근무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더 나아가서 원격 의료,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온라인 형태의 교육처럼 금과 옥조 같은 우리의 지금까지 생활의 준칙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연히 가야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는 거야. 혹은 더 나아가서 일하지 않는데 소득이 있을 수 있어?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논의될 뿐 되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한 번에 이런 트라이얼들이 이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던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의심하지 않았던 기준이나 가치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합의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좀 더 나은 형태의 삶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처음부터 생각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기반 이성적 사고라는 것은 필요하죠. 이건 이제 존 스노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런던의 콜레라 맵을 만들어 놓고 왜 그랬을까? 그러다가 식수원지가 관리되는 정수장의 위치에 따라서 콜레라의 발생률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이분이 그때부터 콜레라는 수인성 전염병이 아닐까라고 유추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콜레라균이 발견된 건 30년 후에 로베르트 코호 때문이었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즉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유추는 우리가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유의성과 새로운 형태의 찬스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데이터 드리븐 폴리시 메이킹입니다. 그냥 누가 알고 있는 기존의 경험과 나의 지능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형태의 이성적인 판단을 좀 더 정책을 만드는 데 사용함으로써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드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레슨일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데이터와 시스템과 리터러시 합쳐지면 인텔리전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텔리전스가 한 명이 아니라 합쳐진 인텔리전스로 종합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찬스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연결된 상태에서의 모든 인텔리전스를 합칠 수 있는 이런 현명한 합의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하신 게 있어가지고요. 짧게 1, 2분 정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쓰는 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넣으시면 코로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공유되어 있으면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에 대한 수렴과 거기에 따르는 이해가 실시간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샘플링하거나 아니면 각자의 정보를 유추하는 작업이 아니라 전수를 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술을 통해서 전체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초석의 데이터로 쓰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 이유로 이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류 분석이라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의 공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민간 데이터도 많고 그런 이유로 이제 의사결정의 출발점이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from the data의 형태의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만큼 너무나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툴을 이용할 수 있을 인텔리전스, 리터러시를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에도 주입하여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올리는 작업들이 요구될 것이라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위한 수많은 R&D는 많은 기관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어떤 저변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더 훌륭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보가 막 몇백억 건, 몇천억 건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바라보는 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부터 얻어진 인사이트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하는 작업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보를 탐색하는 작업도 있지만 아예 리포팅을 AI가 합니다. 보시면 이게 AI 리포팅 툴인데요.
이게 AI 리포트 툴인데요. 보시면 리포트를 만들라고 버튼을 누르시면 AI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실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센텐스를 읽어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급량 추이에 대해서 변곡점 분석을 수행하면 2020년 1월 동안에 동기간에 비해서 3만% 증가했습니다. 특히 우한 중국 마스크의 언급량이 증가했고 기간 비해서 820% 증가했기 때문에 대구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올라갑니다라는 얘기를 인공지능이 만든 겁니다. 이 센텐스를. 이제는 리포팅과 정리, 거기에 따른 대책까지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해야 될 일과 기계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기계의 일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형태의 모노토너스하고 레이버러스한 작업을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얼만큼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업무의 분장을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 경쟁력도 굉장히 많은 이런 레이버러스한 일에 의해서 좀 더 힘들어진 상태가 됐는데 이런 형태의 경쟁력이 부과되었을 때 우리 기업이나 조직이 어떤 형태의 더 나은 형태의 퍼포먼스를 낼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빨라졌으므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간과 기계에 대한 역할 분담이나 혹은 기계에 대한 어떤 한계 같은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없애버리시고 새롭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모두로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면 한두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리포트들이 정책 리포트뿐만 아니라 뭐 주식 분석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경제 리포트 같은 것들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인사이트 파인딩의 어떤 지적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계가 모사할 것인가에 대한 시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좀 더 그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거나 혹은 새로운 산업을 진행하실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해 주신 송기령 부서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북 생중계로 지금 모교대화가 진행이 지금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코로나 잘 극복하고 그 이후의 삶에도 잘 대처해 나가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이 있으셨고요. 정말 송기령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코로나 100일 지난 이후에 정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총리 주재로 이런 가치 있는 회의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몇 가지가 있어서요. 질문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 새로운 유형의 집단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코로나 경험, 즉 방역, 치료, 격리 시스템이 전부 다시 설계되어야 해서 경험을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게 한 가지였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가 바꾼 일상이 정부 정책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도 예산이 부족한데 선제적으로 유사한 질병의 대응 체계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코로나 경험이나 이 코로나 대응의 어떤 선제적 유사적 그 대응 체계에 대한 어떤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답변을 해주실 참석자분들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면 저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19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그 방대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질본을 중심으로 해서 매우 창조적인 발상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병실이 부족할 때 생활치료센터를 쓰게 했다든지 또 드라이브스루나 워크스루 같은 이제 그런 걸 했다든지 또 특별 입국 절차 같은 걸 만들어서
스스로가 저 감염병 전파를 완화하도록 했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지혜가 사스나 메르스에 이제 대응하면서 우리 한국의 이제 이 감염병 전문가들이 이제 터득한 지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서 발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이제 코로나와는 또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아마 그것도 매우 유용하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혜가 이렇게 축적이 되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지 축적이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들의 경험이나 노하우가 굉장히 값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오고 또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지혜를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총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길을 미래를 창조하는 길이다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이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본부장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광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철저히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직 당하고는 더 공유 절차를 거쳐야 되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는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발견해서 미래를 당기는 거. 그게 오늘날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내수가 강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부 혁신 능력이 생깁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나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우리가 명예혁명이나,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해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내부 혁신 능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정치 변동 학자들의 대체적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와 있는 미래를 한번 보면은 이게 결국은 우리가 현재가 위기인데,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게 되면 하나는 미래를 선도하는 거, 시장을 강화하는 거,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하나는 전자정부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이런 걸 전부 디지털 아카이빙을 하는데 전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료보험을 통폐합을 한다든지 생산력 복지를 했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IT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1등이 된다든지 한미 FTA를 한다든지, 그때 뭐냐면 연기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대략 627에서 7년도에는 1897에 끝났습니다. 이때는 많은 신용불량자를 위해서 뭐냐면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댐이라는 걸 뭐냐면 당시에 최고의 기술자가 22,00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후보댐을 만든 거고, 그것 때문에 라스베가스가 생긴 거고 오늘날 100만 명의 관광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점 체제를 깨면서 뭐냐면 공정경력 체제를 하나 만든 거고, 또 하나는 사회보장법을 193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우리가 그 소련과의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의 위기가 왔을 때 케네디 대통령의 사람이 전설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달에 가고 싶다라는 그 위대한 나사 프로젝트를 해서 약 30만 명 연인원 동원되는 과학기술의 거대 과학을 만들어가지고 절대 뭐냐면 과학기술의 최강자인 미국을 탄생시킨 것이 미국의 위기를 넘는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그럼 이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하나는 미래를 선도하는 것, 와 있는 미래의 주인공이 되려면 미래를 선도하는 거하고 그런 투자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게 시장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또는 어차피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면 약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게 현재 중국이 쓰고 있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현재 그 사람들의 대책 방법입니다. 하나는 7대 신형 인프라를 건설해가지고 그거를 건설하고 나면 대략 10대 비즈니스 기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5G 인프라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센터나 산업 인터넷을 만들고 공급은 HVC, DC 특구합을 만들고 이런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를 만들어 미래를 선도하는 쪽으로 주로 뭐냐면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 한번 우리가 미래를 선도하고 시장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게 기본인데 그러면 와 있는 미래가 뭘까라고 보면 첫 번째는 지구의 인간이 100억 명이 사는데 125살을 사는구나. 이제 생명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구나. 그런데 생명과학 산업이 앞으로 한국을 먹여 살릴 이제 IT가 아니고 생명과학 산업이 한국의 미래 산업이 되겠구나. 두 번째로는 디지털이라는 세상을 이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빨리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가 미래일 수밖에 없겠다. 세 번째로는 점점 더 이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저 강원도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아이들 맡겨놓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점점 더 깨끗한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네 번째로는 이제 출퇴근도 거의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이렇게 되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핵심적인 삶의 방식이자 산업이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와 있는 미래는 G1, G2가 싸우고 다니까 G0 세상이 와가지고 뭔가 세상이 혼탁스러웠는데 또 하나는 이제 G1, G2 애니가 뭐냐? 도대체 선진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라는 퀘스천을 우리한테 던져준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한류만 이 코리아가 뜨는 게 아니고 외교 부분에서도 한반도가 뭔가 의미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이번에 불러주게. 그래서 K-허브를 만드는데 이거를 통할해서 미래로 가는 뉴딜을 하자. 이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그럼 뭐냐? 첫 번째로는 그럼 우리의 조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GDP 대비 뭐냐면 재정 능력을 보게 되면 대략 42%면 아직 재정 여력은 존재한다. 두 번째로는 현재 부동산의 전체 금융권 돈의 70%가 현재 부동산에 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2,100조 원이 가 있으니까 현재 부동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삼성든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유보자금이 약 2천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민연금하고 KIC를 하게 되면 대략 700조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 여력과 우리가 미래를 향한 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시장에 뭐냐면 재원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미래를 위한 선도적인 투자와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거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도전을 해나갈 여력이 된다.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첫 번째로는 생명과학 뉴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략 생명과학 시장이 20조 달러쯤 되고 ICT가 4조 달러 정도 5배 정도 됩니다. 현재 우리의 최강의 능력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았던 원주에 있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심평원이 갖고 있는 의료 데이터가 세계 최강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뭐냐면 미래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이게 먼저 구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 의료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할 거냐는 이제 이거는 굉장한 사회적인 딜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는 뭐냐면 이 바이러스 연구소가 뭐냐면 단순한 연구소가 아니고 국가적인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국립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이 생산하는 것만 지금 면봉을 지금 생산을 못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국가 방역 체계의 바이러스나 방역 체계의 산업단지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뭐냐면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서히 미국이나 우리가 백악관에서 연구를 하는 거 보면은 앞으로 인간의 뭐냐면 세포 수보다 약 3배 정도 더 많은 게 우리가 미생물인데 여기 약 100조 개가 있는 이 미생물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을 때 뭐냐면 새로운 인간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이 있겠다. 제가 올해 네덜란드를 가보니까 한국의 김치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베저터블 치즈라고 해가지고서 이게 인간의 미생물과 이 소화의 관계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뭐냐면 우리가 간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가장 많은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래 산업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 1등을 보낸 데서 1등을 보낸 데는 다 선진적인 사람이 나왔습니다. 원자력공학과, 화학공학과, 화학산업, 석유화학산업,
IT가 나왔는데 의대가 지난 60년 동안 1등을 보냈는데 우리가 의료기술에서는 전 세계 넘버원인데 의료산업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역량을 발휘면 우리가 세계적인 우리가 생명과학 산업에 입국을 만들 수가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넣는데 그런 뭐냐면 현재 그 의과학 대학 증원이나 의경학부나 이걸 대대적으로 늘려서 우리가 미래 산업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한번 이건 제가 오랫동안 흑망사를 연구하면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 우리가 농경 시대에 뭐냐면 공공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쌀이나 소금이나 철입니다. 당시로 보면 최고의 수준이죠. 근데 산업 시대가 되고 나면 철도나 우리가 상하수나 전기나 이런 것이 공공재거든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디지털 시대의 공공재는 뭐냐? 디지털 시대의 공공재를 먼저 장악하는 자가 결국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짧게 해요. 다시 30분까지.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하나는 데이터, 그 다음에 지금 핸드폰 요금보다 훨씬 더 컨텐츠 사용료가 많이 있습니다. 컨텐츠의 문제. 그중에 교육이다. 또 하나는 플랫폼인데 이 데이터 부분에서 요번에 우리가 재난기본소득 나눠주다 보니까 데이터가 정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 정보 하나만 해도 국세청 정보, 국토부 정보, 행안부 정보가 다 다릅니다. 데이터를 도대체 가공할 수 없는 데이터를 이런 나라를 가지고는 절대 미래를 날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데이터부 또는 데이터청을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모으고 통계청 이 데이터 자체도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걸 만들자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은 우리는 지금 모든 정부 홈페이지를 다 각기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이거를 뭐냐면 전체 24개의 정부 부처 공공기관 300개 총 2000개의 공공 홈페이지를 통폐합을 했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국고 80조짜리 국고보조금을 가지고 전부 블록체인으로 다 관리를 하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전자정부로 4조를 넣어가지고 대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IT를 만들었다면 이제 AI 정부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거를 하게 되면 대대적인 일거리가 생긴다고 정보도 된다. 다음번에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궁금한 게 있으면 다음하고 네이버를 이게 국민참고서인데 국민참고서에 들어가면 대부분 블로그 기반의 지식이라서 이게 누가 만든 건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한테 계속 밀리는 거죠. 그러면 다음하고 구글이라는 국민참고서를 세계 최고의 참고 수준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대학교 안에서 하버드 대학 논문을 검색하지만 싸지만 집에 가서 검색하면 굉장히 비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식의 이 디지털 세계의 핵심은 지식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도달하느냐 문제인데 이 지식의 도달 체제 시스템을 이거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국회, 도서관, 정부, 지자체, 산하기관 막대한 지식을 생산하고 연간 20조 원의 R&D를 하는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걸 만들어내면 우리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국가지능망을 가지면 국민들이 선진적인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음 번째는 좀 있으면 우리가 이화이대 최재천 교수는 세계적인 스탠퍼드 대학이나 이 모든 한국에 있는 대학 교수도 웬만한 교수가 아니면 전부 해석학 교수로 바뀌게 될 거다. 이 지식의 종속을 극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쯤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게 이제 코세라가 이제 스탠퍼드나 일리노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국내 대학이나 세계 석학들을 1000명, 10,000명을 우리가 만약에 연간 1억씩 계약을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해가지고 한국의 학생들은 그걸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 전 세계 학생들이 그걸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 한국이 지식 세계에서 적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뭔가 나가는 길을 열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 종속을 헤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 또 하나는 싱가포르이 왜 우리 한국보다 이렇게 그 다국적 교육이 많은 건 영어에 대한 사용인데 만약에 KBS, MBC, SBS나 우리가 만든 우리가 아리랑 TV 같은 거를 전부 영어로 보려면 영어로 보고 중국어로 보려면 중국어로 보고 스페인어로 보고 그렇게 만들려면 전 국민의 80%가 대졸자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언어의 기능에서 국제적인 기능이 확실히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똑똑한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외 수업료나 외국어 수업을 하는 비용을 굉장히 줄여 나갈 것이다. 그러면 컨텐츠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거 일거리를 대단히 늘릴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많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오후 3시 넘으면은 동네 사람들이 잘 들어가질 못합니다.
근데 그 몇천 평씩 됩니다. 그럼 여기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제 어차피 출퇴근도 잘 안 한다면 내가 다 3D 컴퓨터나 뭐냐 국제회의 시스템을 가질 수 없다면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초등학교라면 거기면 애들 공부도 하고 도서관도 있고 회의도 하고 스마트 오피스도 되는 복합 공간을 뭐냐면 전국 단위로 뭐냐면 몇백 개를 만들어내면 이건 대규모 사업이자 뭐냐면 수많은 우리가 제가 북한산에 사는데 60 되신 분이 쟁쟁하신 분들이 맨날 북한산만 다니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 자기의 동영상 강의를 만들고 제작해서 우리가 지식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또 하나는 제가 일본서 알게 된 건데 점점 더 데이터의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면 일본은 지진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의 최적지는 한국인데 이거를 우리가 미래 산업으로 하자.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올 위기는 식량 부족이 만성화될 것이다. 물 부족, 자연재해 증가, 특히 질병이 창궐하게 될 것이다. 기후는 온난화되고 인간의 유동성이 늘어나게 되면 코로나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질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보면 우리가 65%의 산은 어떻게 할 거냐. 25%의 농경지는 보조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거긴 지금 대부분 연세 드신 농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뭐냐면 이 삼면이 바다로 있는 부분이 바다에서 우리가 육상 양식이나 이런 걸 해서 오염을 줄이면서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은 뭘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양재천이나 우리가 태화강 같은 경우 삶의 질을 확 높이잖아요. 그럼 춘천 같은 데다가 우리가 국가 호수 정원 같은 걸 만들면 강원도에서 나오는 팔당 때문에 물의 67%가 강원도거든요. 그럼 상류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하나는 미래 자동차입니다. 제가 어제 산자부 보고를 받으면서 자, 현대자동차가 어려워지게 되면 엔진이 어려워지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미래 자동차로 가는 거라면 전기 자동차를 대대적으로 사주자. 보조금도 왕창 주고 그리고 뭐냐면 소비세도 받질 말자. 그렇게 되면은 SK 뭐냐면 화학이나 우리 LG 화학이나 배터리 들고 전장 산업이 늘어날 거다. 나중에 공적 자금을 넣는 것보다는 미래로 빨리 가는 게 낫다. 미래 자동차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 분산형 에너지 같은 거를 일을 나가 그린 함께 뭐냐면 뉴딜을 만들어야 된다. 거의 끝내겠습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 도시인데요. 이게 왜 서울 뭐냐면 집 공급률이 105%인데 왜 이렇게 집이 어려우냐? 왜 그러냐? 이게 88 서울올림픽 때 그때 5,000불, 10,000불 대의 집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냐면 연립주택이 지금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홀로 1인 기업이 많아지게 되면 이 가옥 구조가 맞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도시로 결국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어디에서는 뭐냐면 공단을 지어달라. 그 다음에 수많은 발전 자회사끼리 출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자, 한전, 수자원공사, 산업단지 등이 이렇게 하지만 병원까지 학교까지 온 패키지로 해가지고 도시를 수출하게 되면 이게 확실한 미래 수출 상품이 되고 이게 김영주 무역협회장하고 저가 내린 지금까지 잠정적인 것. 그래서 10원 도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2.0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이제 출퇴근하는 거는 산업시대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한번 파주 출판단지 그 아름다운 도시인데 거기엔 집하고 병원을 못 짓게 했습니다. 제가 지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왜 못 짓느냐? 거긴 산업단지니까 집을 지면 특혜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냐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를 해서 직장과 주거와 의료와 교육과 문화가 패키지로 되어 있는 걸 만들어내야만 그래야만 미래의 도시가 되고 훨씬 더 중소기업 근로자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동을 줄일 수 있는 미래 도시가 핵심적인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부대 우리가 파주 LCD에 53만 평의 뭐냐면 군부대의 땅에다가 해가지고 기업을 빨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정부 일대에 미군 기지가 빠져나간대. 원주도 뭐냐면 도심 한가운데 34만 평의 군부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를 빠른 속도로 뭐냐면 국유재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여기다 산업을 안착시키는 것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미래가 있을 거다. 그다음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다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을 연결 세계를 연구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리고 지금 홍콩 때문에 홍콩이 어려워지고 있죠. 싱가포르도 조금 어려워지고 있죠. 그러면
아시아 본부가 대략 7,400개인데 다국적 본부가 이것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전부 7,400개를 1대1로 미팅을 해보면은 한국이 무엇이 부족한지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가려면 무엇을 규제를 철폐해야 되는지는 견적서가 바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한국이 세계 속에 적어도 아시아에 가면은 한국이 최고라는 그런 국가를 만들면 우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1위인 아시아 태평양의 중핵 국가에 한국을 향해 나가자는 게 제 결론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와 있는 미래, 우리 송균영 사장님이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선도적인 투자를 해서 땡겨서 미래를 창조해서 주인공이 되는 길을 나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질문.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굉장히 잘 들었고 굉장히 비전이나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부분의 이런 전략이나 이런 목표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정부 체계에서 하기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다부처 연합적인 그런 형태의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은 정부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기재부 안에 본부가 3개로 되어 있는데 미래산업본부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사실 우리가 듀퐁사가 보면은 앞으로 화학회사가 대대적인 변신을 하는 게 농업회사로 가겠다고 밝혔잖아요. 근데 보면은 자, 우리가 농업, 식품 이거는 농림부 소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화장품 단계로 그다음에 뭐냐 기능성 식품 음료 단계 가면은 중간 정도에 있다가 이게 화장품 단계로 가면 이게 화장품은 누구 손갈이지? 근데 거기서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로 갔다가 이게 신약 단계로 가면 부처가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기는 산업단지에서 하지만 보건복지부 이게 뭐냐면 웨어러블이 와가지고 IT가 붙어가지고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냐 없냐라는 문제는 이건 또 다른 부처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부처라 맵두면 절대 이 미래를 개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림 산하에 미래로 가기 위한 새로운 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미래를 설계해가지고 집중적인 회의를 해나가야만 결론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조금 있으면요, 아마 생명과학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거 우리가 저기 농림부가 할 거야, 이거 우리가 산자부 거야, 이거 중기부 거야, 미래부 이러고 말 겁니다. 스마트 도시도 지금 보면은 국토부하고 미래부하고 서로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냐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전 기존의 부처 체계로는 절대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가지고 빠른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좋은데, 다만 장점은 뭐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IMF가 왔을 때 우리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이 위기의 파고가 왔을 때 우리가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더군다나 이제 180석이라는 의석이 생겼기 때문에 컨센서스만 빨리 만들면 빠른 시일 내에 진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전 박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평범한 생각으로 전 절대 이런 미래를 못 엽니다. 예, 국립암센터 김호란 교수입니다. 굉장히 멋진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과학이 앞으로 중요한 분야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분야의 첫 번째로 바이러스 연구소와 이제 생명과 관련된 산업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동의하는데, 사실 바이러스 연구소와 같은 이런 이제 실험실 기반 웨틀랩을 가장 일반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방역 정책이나 아니면 앞으로 보건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정책과 의료 관리를 하는 이제 드라이랩을 하는 사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실 때 국회 국제전략연구처를 말씀하셨는데, 보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과 경제, 보건과 외교, 보건과 문화, 보건과 산업, 보건과 철학,
보건과 교육 이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보건을 엮어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연구하는 보건정책연구소가 저는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그 청와대 제가 있을 때 국회의원 할 때 이제 우리 권오규 부총리께서 OECD 대사로 가셨을 때 어떠한 노동이시면 그 OECD 전 나라가 무슨 정책을 쓰고 있는가를 비교해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께 보게 되는 그 굉장히 그렇게 해서 같이 많이 돌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전환기면은 각 나라도 지금 이 전환기적 대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의 현재의 저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세계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 걸 어느 빠른 속도로 뭐냐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느냐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미래를 설계를 청사진을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당 연구소나 정당 연구소는 선거 연구소잖아요. KDI나 KET나 산업연구원 같은 경우 이제 정부 용역 받기도 바쁘단 말이에요. 누가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어낸 데가 없는데 그걸 저는 전 세계 지식을 가장 빠른 속도로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싱크탱크를 언제 만들었는지 이것도 굉장히 느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까 온라인 회의 시스템 이런 게 많다면 우리가 정부가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을 해낼 수 있다면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세계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획득 시스템 그런 걸 만들면 저는 좋겠다고 봅니다.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와 있는 미래를 빨리 땡겨서 축지법으로 땡겨가지고 우리가 한번 인류사에 한번 새로운 주인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총님께서 오신 분들이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강재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발제와 질의응답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페이스북 생중계 중에서 추가로 댓글로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